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지난주죠. 3, 4월 8주차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 넣기 문제가 있는데요. 자, 볼까요? 在语音阶段有两种教学方法 이랬어요. 자, 우리가 교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위인 있죠. 두 번째가 词汇, 세 번째가 위파. 첫 번째 영역인 바로 위인, 언어의 3요소. 자, 1월달 첫 시간에 한 거 언어의 3요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게 두 가지 지혜또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개의 스텝, 두 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1번 첫 번째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1번은 뭐냐? 바로 위수教学, 위수, 인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인수를 보는 순간 제가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자음모음. 자음모음. 한국어에도 자음모음 있고 뭐 영어에도 있죠. 자,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자, 强调打好语音基本功이라고 했어요. 基本功은 기본공이라고 했는데 뭐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죠.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기를 잘 다하오, 다져야 돼요. 여기서 나는 기본기를 잘 다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从音素入手教好一个个音素的发音在 그 다음에 教词 그 다음에 句子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개별적인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제대로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바로 단어나 문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맞죠? 아까 1번 이게 어음, 2번 어휘, 3번이 바로 문법이죠. 문법은 바로 문장을 기본으로 하니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답은 위료죠. 위료. 자, 인수라는 말은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이전에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위료란 말은 바로 3, 4월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표현이죠. 위료를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건 낯설어요. 우리가 자주 본 게 아니야. 자, 그러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로 다시 가보면 일반적인 자음 모음이에요. 어떤 언어를 공부해도 우리는 해당 언어의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공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알파벳을 다 안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 오렌지가 있으면 이걸 그 알파벳을 O-R-A 해서 오랑게 뭐 이렇게 읽지는 않죠.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오렌지도 사실은 영어식 표현, 영어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발음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원어민 하는 발음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사전에 보면 이렇게 갖고 스피커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 삑 누르면 orange 이렇게 뜨죠. 그쵸?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뭐 이렇게 뜨는데 요 발음. 자, 이걸 보면 단순히 하나의 발음 O를 잘 알고 R 잘 알고 뭐 G를 잘 알고 요렇게 안다고 해서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요런 발음들이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가장 영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잘 아는 것 중에 하나 to라는 전치사 같은 경우도 go to school 할 때 정말로 to라고 발음하느냐?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go to school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야. I wanna, want to도 아니죠. I wanna 이런 식으로 자꾸 어때요? 변하죠.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자음 모음의 발음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한단 말이야. 한국어에서도 그런 것들은 넘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발음을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변화 현상 이거를 바로 위일레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오렌지 같은 하나의 단어에서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아까처럼 go to school, go to school 할 것이냐, go to school 할 것이냐 뭐 그런 거예요. 둘 다 맞는 영어예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go to school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to는 매우 약하게 발음되죠. 약하게 발음되면 to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고 변화된 발음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I want to 안 하고 I wanna 이렇게 변하듯이. 자, 이렇게 실제로 얘는 T랑 O니까 이거는 토여야죠. 혹은 투라고 합시다. 뭐 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TO가 to라는 발음이야. 그걸 알아. 그러나 실제로 이 외국 사람이 이제 네이티브가 발음할 때 to 발음을 go to school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 변화. 그 변화를 우리는 자음 모음만 갖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음 모음 공부하는 건 정말 기본이에요. 영어 A, B, C, D, E, F, G 이거 하나씩 또박또박 해야 돼. 근데 걔네들이 그 발음대로 그대로 항상 나냐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to 같이 to로 날 수도 있지만 뭐 너, 나, 루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이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음을 우리가 단순히 자음 모음의 결합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위레오지아우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I want to go to school 이렇게 할 수 있지만 I wanna go to school. I wanna가 되잖아. 그쵸? 이런 식의 변화는 많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위레오지아우시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아까는 그냥 인수 루쇼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체로 자음 모음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무엇이 중점이 됩니까? 바로 회화, 다이얼로그. 실질적인 회화 상황, 실질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그 어학 수업은요, 언어에서 공부할 때 발음 교육은 이거야. 자음 모음 A, B, C, D.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실제로 그것만 알면 실제 영어 발음을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쵸? 자, 그래서 네이티브처럼 하려면 근데 얘가 원래 영어 토익 점수는 나보다 훨씬 낮은데 얘가 호주 어디 잠깐 6개월 갔다 오더니 입에 혀에다 버터를 바르고 왔어. 그 버터를 발랐다는 느낌은 바로 위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혹은 제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go to school 이렇게 읽지 않고 go to school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얘가 버터를 발랐구나. 뭔가 느끼한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위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볼게요. 딴츠는 단어죠. 단어, 개별적인 단어. 이것은 어떤 문장 안에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우리가 단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걸 의미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이론 시간에 이거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용법이라고 했는데 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입니다. 문법. 그래서 단어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죠. 사전에 보면 의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법이 있습니다. 이건 문법이에요. 그래서 어휘와 문법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스플리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는 문장을 떠날 수 없다 이랬어요. 단어는 문장을 떠날 수 없다. 그러겠죠? 단어는 문장을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문장 안에서만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거나 억지스럽게 무작정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단어를 외우긴 외우잖아. 뭐 영어든 우리가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뭐 하다못해 뭐 일본어, 독일어 뭐든요. 다 배우잖아. 중국어도 여러분 열심히 외웠잖아. 그쵸?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독해 시간에 수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한국어랑 이렇게 해서 1대1로 바로바로 해석하면 그대로 100%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쉐샤오 학교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국의 학교나 중국의 학교나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100% 같다고 봐도 좋겠죠. 그런데 그런 단어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말의 언어에서 이제 그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서양 사람들한테는 왜 스쿨을 쉐샤오라고 학교라고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열심히 외우는 거죠.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작정 외우는 것도 일정 정도는 필요합니다. 외우지 않고 발전 없지.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외우기만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독해 실력 혹은 어휘 실력이 늘어날 것 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더 추가적인 거. 그게 뭐야? 자, 그래서 보시면 要在一定的语境이라고 돼 있죠. 위징, 문맥. 우리말로는 문맥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혹은 뭐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위징이 있는 겁니다. 위징. 이걸
어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이제 좋은 해석이에요. 중국어는 위징이라고 합니다. 위징. 자, 그래서 이 위징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맞아요. 예를 들어 이거 다 재밌네. 아까 제가 다 얘기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다가 여기 다하오 지추 있었죠? 다가 기본기를 다지다라는 동사다. 그래서 찌번꽁이 나오니까 이건 다지다죠. 다지다. 근데 우리가 나는 사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어떻게 돼? 때리다. 때리다로 공부 다 외웠잖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지다, 기초를 다지다도 될 수 있는 거고, 물을 깃다도 되는 거고, 물건을 조립하다도 되는 거고요. 의미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때릴 타니까 그냥 때리다. 이렇게 이것만 갖고 모든 다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기본기를 때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지다가 좋은 해석이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관련 없는 지문인데 마침 다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에는 다라는 글자를 놓고 보면 다에는 수십 가지 용법이 있대요. 수십 가지. 정말 많죠. 십도조니까 십수 가지. 실제로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이거야 뭐 문제 없죠. 다른 때리다. 그런데 다치오는 뭐야? 이건 결국 영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play가 되겠죠. play. 그 다음에 다电화 이거는 call이 되겠죠. call.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다 달라져.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놓고 봤을 때 다의 의미가 제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징이에요. 이건 아주 단순한 위징이야. 그래서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징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주어랑 동사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기타 수식어나 부가 성분에 따라서도 연결될 수 있고 아니면 절과 절 혹은 더 크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미 관계도 위징입니다. 그래서 위징의 개념은 대단히 넓어요. 좁게 보자면 바로 옆에 있는 애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지만 더 넓게 보면 더 그걸 범위를 더 벗어나는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뭐 코로나를 가지고 얘기를 들자면 그래도 뭐 코로나가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방역도 완화되고 이러고 있죠. 이렇게 해서 쭉 연말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다 마스크를 그냥 실내, 실외 다 벗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코로나가 한참 됐을 때 코로나는 항상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가까운 공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옮길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그 사람한테 옮길 수 있거나 맞죠?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감염병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얻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 그쵸? 누군가로부터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응? 감염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그 감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서울에 노량진이라면 노량진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저 부산 사람한테 직접 주지 못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결국 이 코로나가 알고 봤더니 저 부산 사람이 대전에 왔다가 대전 사람이 다시 수원에 왔다가 수원 사람이 서울에 왔다가 나한테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외국에서 온 거잖아, 코로나. 맞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연결이 되면.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위징 얘기를 왜 했느냐? 위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야. 옆에 있는 애들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애가 아니라 내 한참 앞에 있는 애 혹은 한참 뒤에 있는 애한테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징에 대한 정확한 구분, 판단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실제로 위징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윌리오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냈던 문제인데 위징은 실제로 시험 문제화 되었습니다. 윌리오는 아직 제대로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얘도 곧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통구어 위엔 또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입이란 뭐예요? 또입이란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자,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차이를. 자, 또입이 여기 가볼게요. 자, 그래서 또입이가 나오면 항상 둘이죠. 무엇인가 둘. 그쵸? 두 사람 간 혹은 두 개의 대상 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 위엔 또입이 투추 위파의 重点和 땡땡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책을 열심히 봤으면 요 重点이랑 난디에는 서로 친구처럼 서로 함께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쫑디에는 중요한 포인트죠. 포인트. 그래서 어법적 포인트. 자, 그래서 이제 또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와 B를 서로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한테는 한국어가 모국어로 존재하는 거고 중국어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서로 막 비교를 해봐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중국어 처음 배울 때 다 비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한국어랑 비슷하구나, 이건 다르구나, 이게 봤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느냐? 바로 중요한 포인트. 아,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배울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네. 이 쫑디엔을 찾게 됩니다. 근데 쫑디엔은 대부분 난디엔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쯔츠시 발음 열심히 우리 쯔츠시 이런 발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쵸? 이런 발음들. 왜 그래요? 이런 연습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니까 그래요. 없는 발음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건설음을 못 하죠. 하지만 너 이런 발음들은 그닥 별로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왜? 한국어에 다 있으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려워하는 점이 교학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쫑디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쫑디엔과 난디엔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구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부터 보자고요. 앞의 내용은 이제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좀 풀어서 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英语为母语的学习者的语法난디엔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학습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대요. 자,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한국 사람도 똑같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용사 수로문. 형용사 수로문. 형용사가 직접 수로가 돼요. 이건 영어에서는 허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good이라는 단어가 수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it good 이럴 수는 없죠. it is good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사는 여기 비동사가 있고 형용사는 뒤에 나오는 거지. 그런데 중국어에는 is에 해당되는 게 없죠. 他是好 이럴 수 없잖아. 他很好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비동사가 안 들어간다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차피 우리는 비동사를 쓰지 않으니까 한국 사람한테 이거는 쫑디엔이나 난디엔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화자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형용사가 직접 수로가 될 수 있다. 영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또 영어 화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아주 의미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문법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5, 6월에서도 계속 할 거예요. 자, 무표지 피동문.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무표지 피동문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한테도 쫑디엔이에요. 하지만 난디엔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뭐 추후에 할게요. 뭐 이걸 여기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어를 가지고 있다. 보어. 보어는 뭐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1월달, 2월달. 맞죠? 한국 사람도 보어는 어렵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다 중국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시험에서도 보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누차이겠죠. 그래서 보어가 막 중요하다. 특히 독해 시간에 엄청 강조했어요. 이건 우리하고 동일하고. 받자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시더 같은 거 강조구문. 이거 역시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기타 이제 비교문 같은 것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러저구어 같은 이런 동태조사의 용법들. 그 다음에 양사용법.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방위사용법 최근에 나왔고. 그 다음에 띵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어 화자랑 한국어 화자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통된 부분들도 꽤 있고요. 특히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해놓고 대비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맞출 수 있어요. 자, 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各课语法的安排 자, 요 문제가 라 문제가 좀 어려운데 사실 이 문제도 제가 예전에 냈던 문제를 다시 조금 바꿔서 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답이 되는 여기 보면 루어쉔이 나오죠. 루어쉔시 안파이.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 안에 이 기출문제로 변한 거 제가 냈던 문제가 기출문제가 된 게 2개나 있네요. 중요한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이 나선형. 사실 나선형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고, 교육학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선형 학습법이라는 거, 나선형. 뭐 전혀 여러분들한테 낯선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그 나선형에 대한 이야기 지금 보도록 할 텐데, 자, 나선형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소라 껍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도 점차 심화되고, 더욱더 높은 수준 혹은 더욱더 어려운 부분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단순히 선형적이고 일직선이 아니라 얘네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더욱 이전보다 더욱 발전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 우리가 기본 이론 공부하고 지금 심화 이론 공부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나선형 학습법을 강의에 적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선형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뭐냐? 순서의 배열이에요. 순서.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일단 먼저 쉬운 걸 하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합니다. 당연하죠.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逐步加深的原则. 점차 심화를 가한다. 점차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죠. 기타 또 예를 들면 보시죠. 보어 가운데서도 사실 이 방식대로 우리가 실제로 1, 2월에도 공부를 했는데 먼저 방향 보어를 한 다음에 가능 보어를 해야 돼. 사실 여기선 다 나오진 않았지만 결과 보어도 필요합니다. 결과 보어나 방향 보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능 보어를 공부해요. 우리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결과 보어, 두 번째 전치사구 보어, 세 번째 방향 보어, 네 번째가 바로 가능 보어죠. 왜 그런지는 제가 1월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다 아시죠? 결국 가능 보어는 방향 보어와 결과 보어로부터 확장되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 보어를 배우려면 얘네 두 가지를 미리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를 공부하려면 처음부터 물론 곱하기를 공부할 수도 있어요. 뭐 안 되진 않아요. 하지만 곱하기보다는 더하기가 우리한테 훨씬 더 직관적이죠. 여기 사고 한 개 놓고 한 개를 더하는 게 낫죠. 1 곱하기 2를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하기 먼저 하고 나중에 곱하기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지켜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보어를 공부한 다음에 받점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받점을에서도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 엄청나게 늘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 자, 요거 받자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기타 성분, 그리고 기타 성분은 보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보어를 모르는 사람이 받자문을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 기본 이론 책의 순서가 이렇고요. 심화반에서 보는 책에서도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식의 순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루어셴시 안파이, 나선형 학습법, 나선형 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로도 이전에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1, 2, 3의 개념을 예와 함께 설명하죠. 제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예를 들면서 개념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결국 예 싸움이에요. 예를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정확히 아느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예를 제시하고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결론을 요구해요. 이론, 결론, 개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이 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답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반대로 이 예를 딱 보는 순간 이 예는 이러한 상황에서 출현하는 예구나 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과 예를 설명하는 건 중요하고요. 뭐 사실 이 문제도 역시나 제가 실제 시험 문제 적중시킨 문제 중에 하나인데 상하관계 요거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나왔고요. 뭐 반이도 나왔지만 이거는 제가 적중시켰다고 하기에는 너무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고요. 동음관계는 뭐 이건 여러 번 예전부터 원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건데 요게 제일 낯설고 새로울 수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최근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이런 문제가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연습한 게 결국은 시험 문제로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을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利用词的聚合和组合关系. 자, 이聚合랑组合는 얘기는 이전에는 많이 안 했어요. 앞으로 5, 6월 달에 이걸 설명할 계기가 있을 겁니다.
추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어려워요. 자, 추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일단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뒤에서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것도 언젠가는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물론 주허는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는데, 하여튼 쥐허라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지문, 적어도 지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词汇系统是语言的子系统이라 했어요. 자계통이라 했는데, 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사를 얘기할 때도 뭐 모기업 얘기하죠. 그럼 모기업이 뭐가 있어? 자기업이 있는 거죠. 자기업. 뭐 자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뭐 모교라고도 얘기하죠. 이건 조금 이거랑 좀 다르긴 한데 모교, 내가 나온 학교. 뭐 그래서 모라는 말이 여러 번 이 어미 모자가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모기업, 자기업, 모회사, 자회사 이런 식의 사용은 한국어에도 있는 거니까 바로 자계통이라는 것은 바로 더 밑에 있다는 겁니다. 더 위에 아들의 단계에 속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 아래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죠.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그 가운데 동의 관계도 있고 동의 관계 이건 쉽잖아. 비슷한 것들. 그 다음에 반의 관계. 예? 서로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것들. 그 다음에 상하 동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설명은 뭐 읽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상하 관시, 그 다음에 동인 관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반의 관시. 이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잘 설명하고 뒤에다 예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예가 나오죠. 요 예가 나오는데 예의 앞부분, 예의 앞부분은 다 뭐예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 리루, 비루쇼 요런 부분들이 잘 찾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 원서를 잘 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가 나오면 그 앞에는 설명이나 이론 이런 게 나오고 뒤에가 구체적인 개념. 개념의 제시, 그러니까 예의 제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이어는, 일단 얘부터 볼까요? 얘부터 보는 방법도 좋아요. 예를 들어, 쩐지야, 참, 거짓. 뭐, 이거 당연하죠. 그죠? 진짜, 가짜. 이게 진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는 가짜. 이거 뭐, 한국 사람이 다 아는 말이고요. 똥징인데, 움직인다, 뭐, 고요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쵸? 당연하고요. 옹호하다, 반대하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미가 서로 배척되는 그런 말이야. 그런가 하면 촌하고 치우, 봄하고 가을이 있고요. 검은색하고 흰색이 있고요. 고산지대랑 평지가 있고요. 뭐 등등등. 이런 관계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만 이 중에 혹은 섞어서 하더라도 얘만 잘 제시하면 역시 좋은 답으로 제가 채점을 그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했죠? 심화반에서도 또 앞으로도 이제 책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 뭐 이전에 3, 4월에서도 다뤘던 건데 자, 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반의어라고 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결국 두 개의 의미가 두 단어의 의미가相反 서로 반대되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제 이 가운데는 사실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이 종류를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설명이 됩니다. 자, 绝对反义词 절대 반의어. 우리 기본 이론에 공부했죠? 절대 반의어가 있고 상대적 반의어가 있습니다. 자, 심화반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3, 4월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3, 4월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다만 1, 2월 달에 공부한 것이 훨씬 더 실제 시험 문제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갖고 첫 번째가 바로 쩐지야, 똥진 같은 것들인데 얘네들이 나타나는 개념들은 서로를 배척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척이란 말이죠. 배척을 합니다. 혹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대치해요. 대치한다. 배척, 대치 같은 말이죠. 배척한다, 대치한다. 하나를 밀어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절대적 반의어라고 하는데 이 절대적 그런 반의어들은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 백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백이, 고급 백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진짜라면, 진짜라면 절대 가짜일 수는 없죠. 반대로 이게 짝퉁이라면 진퉁일 수 없죠. 가짜이자 진짜인 건 없잖아. 이게 뭐 이렇게 구분이 어려운, 식별이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진짜 아니면 가짜일 거란 말이야. 안 그래요? 가짜이면서 진짜인 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건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진짜인데 얘는 가짜야. 이런 것은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어떤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얘가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절대로 멈춰 있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이 자동차는 멈춰 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맞죠? 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걸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뭐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뭐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 얘네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그래서 상호 배척하는 거고 대립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흑과 백은요. 흑과 백은 당연히 반대말이죠. 아니, 흑이면 당연히 백은 아니죠. 백이면 흑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역이 맞는데 예를 들어 이 중간 상계를 보면요. 어떤 것은 그러니까 제3의 거를 보자고요. 흑이 있고 백이 있으면 그 중간은 뭐야? 이제 회색이 되겠지. 회색지대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 회색은 사실은 검은 것 같기도 한데 완벽하게 검은색도 아니고 또 사실은 흰색 같은데 또 흰색도 아닌 중간 지점이 존재합니다. 고산과 평지도 고산이 있고 평지가 있으면 사실은 높은 산이 있고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애매한 뭐 구릉지도 있고 언덕도 있고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평지인지 이게 산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중간지대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형이 고산지대 아니면 다 평지냐?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유형은 상대적 반여라고 하는데 그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둘 중에 이 양극단에 있는 둘 중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상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똑같이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반대말은 뭐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 100% 좋거나 100% 나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런 사람은 없죠. 그쵸? 뭐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는데 그게 절대 다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어떤 때 보면 참 착한 거고 어떤 때는 참 나쁘기도 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봐. 여러분 좋은 사람이야? 항상 좋은 사람이야? 항상 나쁜 사람이야? 뭐 둘 중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서 좋다와 나쁘다는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은 꼭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야.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 성립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중간에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상대적 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여의 종류까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상하관계 보죠. 상하관계. 요거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다만 그래서 예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주고 그 예를 통해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을 역시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설명을 보면 결국 뭐라 되어 있냐면 쥐요 수종 관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딘가에 속해 있는 관계, 종속관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 뒤집으면 우리 이거 순서를 바꾸면 종속이죠. 종속관계. 종속관계에 있는 위아래의 개념의 말들을 상하라고 한다. 위쪽에 있는 게 상이고 밑에 있는 게 하예요. 그래서 이 설명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요. 자, 총이 있어요. 총이 있고 쇼창이가 이건 권총이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총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사실 총 위에는 무기가 있긴 합니다만 총의 종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총, 장총, 무슨 기관총 어쩌고 저쩌고 뭐 수많은 총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제가 A, B, C 이렇게 써가지고요. N이라고 쓰면 여기에 있는 C나 E나 F나 얘네들은 결국은 다 뭐야? 다 총이야. 그렇지만 F는 E랑 다르고 F는 또 A랑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아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공이 있어요. 공을 나눠봐라. 그럼 여러분이 축구공, 야구공, 농구공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얘네들은 모두 다 공이에요. 그쵸? 하지만 축구공과 농구공은 다르죠. 이런 식의 관계.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애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더 큰 개념, 위에 있는 개념과 밑에 있는 개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마지막 한번 예를 볼까? 이거는 란이 있고 TN 란이 있는데 색깔이죠. 남색. 남색이야? 근데 이제 TN 란 그러면 이거는 스카이. 스카이가 들어요. 스카이 네이비니까 일반적인 남색보다는 좀 하늘빛, 하늘색이 많이 도는 그런 남색이라는 거지. 그 사실 녹색도 연녹색, 진녹색 이런 거 있잖아. 청록색. 걔는 다 녹색이잖아. 하지만 녹색 중에서 미세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연녹색과 진녹색 혹은 청록색은 다른 색깔이죠. 베이비 핑크와 핫핑크는 그래서 다른 거죠. 하지만 걔네들의 위는 핑크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더 큰 개념과 그 밑에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이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때 처음에 생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얘는 수없이 들 수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있으면 무슨 나무가 있어? 소나무, 뭐 전나무, 잣나무, 뭐 이렇게 단풍나무, 은행나무 그렇게 들 수 있죠. 혹은 뭐 침엽수, 화렵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무라는 개념 밑에 그 밑에 수많은 무수한 그 개념들이 있죠. 개 밑에 뭐가 있어? 뭐 시추, 시박연, 뭐 진돗개 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고 물론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종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똑같은 견종이라 그래도 예를 들어 뭐 푸들이다 그러면 푸들도 하나입니까? 뭐 전통 푸들이 있는 거고 노말이 있고 무슨 그다음에 조금 작은 피그도 푸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푸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란 말이야. 이런 방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든 마찬가지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마찬가지야. 예를 가전제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고 컴퓨터로 들어오면 컴퓨터 밑에도 또 여러 가지 노트북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 구조는 그렇게 위와 아래를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단어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죠. 우리가 상식이 없거나 무식하거나 말이 안 통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IQ가 한 50 이상, 5, 60 이상만 돼도 이런 지금 제가 드린 예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자주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상하라는 상하 관계 혹은 쌍샤웨이라고 말하는 요 개념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인관시인데 이거는 어렵잖아요. 동음 관계니까 음이 같은 거죠. 한국어에도 동음자 있죠. 한국어에도 동음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따그닥 타고 다니는 말인가요? 아니면 단위, 부피의 단위 한 말, 두 말 할 때 말인가요? 알 수 없죠? 자, 얘네들이 다 동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도 이런 거 있고 영어 당연히 있고요. 독일어 다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는 유달리 많아요. 유달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달리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 가지 시험 문제로 응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음을 동음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운조, 그죠? 세 가지죠. 발음의 세 가지 중요한 거. 성운조가 완전히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동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동음은 완벽하게 동음은 아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는 완벽한 동음자를 얘기하고 있죠. 자, 시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시 이 세상을 떠나다 하고 이 세상의 일 뭐 이렇게 완전히 관계 없거나 좀 전혀 다른 의미인데 발음은 동일하다는 거죠. 수무 나무랑 숫자 나무와 숫자 전혀 다른 말이지만 중국어를 읽을 때는 발음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런 예들은 뭐 수없이 들 수 있고 여기서는 이음절을 들려면 설명하기가 예를 들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름절을 들면요 동음자 관계에 있는 것들을 들면 뭐 수없이 들 수 있죠. 수백 수천 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을 거라고 뭐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채점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정리했는지 꼼꼼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다음 항목을 설명하라 그랬죠. 위징은 앞에서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문제로 다시 한번 또 냈는데 자, 위징이라는 것은 위엔 땅의 출현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출현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下文 위징 이거 엄청 중요해요. 상하문이라는 것은 글로 쓰여졌을 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 보는 거는 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독해를 할 때도 이게 누구의 말인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걸 파악하는 거는 다 상샤원 위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타, 징징 위징이라고 부르는 혹은 사회 현실 위징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다른 손가락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약속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약속하다. 그쵸? 요거는 최고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들진 않겠습니다만. 그럼 완전 다른 의미가 되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위징입니다. 근데 이제 손가락 욕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20, 30년 전에는 손가락 욕 없었어요. 그게 욕인지도 몰랐어. 근데 최근에는 함부로 이거 손가락을 잘못 들면 욕인 걸 금방 알죠. 세계화되고 외국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예전에는 그게 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지금 제가 지금 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욕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욕 아니에요. 자, 여기 밑줄을 그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너 여기 좀 읽어봐 이러면서.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쌍시아와 위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쌍시아와 위징이라는 것은 언어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글로써 표현되는 거죠. 말할 때 사람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관련된 사물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기타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고이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사. 고이라는 것은 옛날 말이라는 거예요. 옛날 말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현대 중국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 원옌츠 혹은 리슈츠라고도 합니다. 문헌어라고 할 수 있죠. 문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문헌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혹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단어 이렇게 말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이츠, 원옌츠, 리슈츠 세 가지 개념을 다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라이유행위, 고대 한위, 고대 한어, 고대 중국어로부터 이것이 기원이 된 단어.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단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색채 문제가 있죠. 깐칭서 차이, 위티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티서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위티라는 것은 어체죠. 어체 색채. 이 어체가 나오면 어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제가 고문하고 현대문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고문하고 현대문. 더 정확히는 제가 문백이라는 표현을 써였어요. 문백의 차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체 색채는 이 문헌과 백화의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이츠가 많이 들어있느냐 마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똑같은 말 해볼게요. 건강하시죠?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신지요. 자, 똑같은 말인데 후자는 여러분이 별로 쓸 일도 없고 저도 실제로 써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책에서는 나와요. 근데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신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한국어의 고어사가 되겠습니다. 고어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뭔가 옛날 사람 같거나 혹은 품이 있어 보이거나 조선시대 같거나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중국어에는 이런 현상들이 훨씬 더 빈번하고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 5번 구체적인 이제 어휘를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어휘들을 4번, 5번, 6번에서 지금 대표적인 걸 제가 뽑아놨습니다. 이제 진도가 이제 어휘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과연 몇 %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여기서는 일단은 어휘의 의미를 우리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발음도 알아야죠, 사실. 발음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발음을 쓰라고 그러면 이게 정답률이 훨씬 떨어지니까 제가 발음을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발음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모성 있네요. 모성. 자, 모성은 어떤 뜻이야? 생소하다, 생경하다, 낯설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모성. 그래서 성 자체가 생경하다, 생소하다 할 때 생입니다. 뭐 생경이란 말 없네요. 많이 쓰죠. 생경하다, 낯설다. 그래서 생소하다 할 때 생입니다. 이 모 역시도 같은 뜻이에요. 모른다, 낯설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삐에니오입니다. 삐에니오.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B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은 B에죠. 제2성 B에. 근데 여기서는 B에 제4성이고 여기가 뒤가 경성입니다. B엔이요. 그래서 뒤가 경성이란 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핵심 포인트는 B에가 있습니다. B엔이요. B엔이요는 어떤 뜻이냐? 말이나 글, 뭐 우리가 늘상 쓰는 거죠. 그게 어색해, 부자연스러워, 안 어울려. 야, 뭔가 좀 안 어울린다. 뭔가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아. 네 말하는 게 왜 오늘따라 어색하지? 이런 것들이 바로 B엔이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파생용법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B엔이오는 부자연스럽거나 말이나 글이 부자연스럽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 그 다음은 깐까죠. 깐까는 뭐 발음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글자 자체가 어려워요. 일단 깐까를 쓸 때 글자 자체가 형식이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글자가 사실은 놓고 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글자인데 생긴 것 자체가 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반포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낯선 거죠. 이거 사실은 중국어의 일부 그 특정한 지역 방언의 어휘가 표준어까지 들어온 건데 깐까 뭔가 느낌도 깐까 하면 좀 난처 보이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서 삐에니오랑도 비슷하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용법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깐까는 좀 입장이 내가 곤란하다. 나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 나 좀 너무 싫다.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이럴 때 깐까를 훨씬 더 많이 쓰죠. 겸연쩍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시가 있어요. 이건 발음상 이상할 건 없고요. 빠시는 어떤 수단, 농간, 수작, 뭐 속임수 이렇게도 사용이 되고 어떤 마술이나 기술, 뭐 서커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야, 너 무슨 수작이야? 너 무슨 농간을 부리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뭐 什么 바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바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라지, 쓰레기 오물 뭐 이거 많이 쓰죠? 라지, 쓰레기통 이런 것도 우리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삐에산 있는데, 삐에산, 이것도 방언에서 왔어요. 상해 방언으로 뜨내기 망나니 무례한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삐에산. 자, 이런 말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지방에서, 지방 사투리에서 표준어로 유입된 그러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어에 특수한 특수성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어. 여기 나온 성어들도 다 기억해야 되고 대부분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라든지 답으로 나왔던 성어네요. 자, 성어는 뭐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나올 때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이취동공 여기서도 옛날 기출문제가 이취동공을 밑줄 치고 이 이취동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취동공을 모르면 시험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자, 이취동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봤지만 A, B, A-, B-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반대말 관계가 형성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워낙 많이 했던 거고 뭐 추후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할게요. 자, 이취동공은 서로 다른 곡조의 동일한 공은 여기서 기술, 솜씨, 연주, 여기서 곡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음악이니까요.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 악사, 악공, 뮤지션, 플레이어들의 기술, 수준, 뭐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곡이지만, 볼까요? 곡은 서로 달라도 교묘한 솜씨는 똑같다. 그것을 연주하는 악사들의 솜씨는 동일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1차적인 해석이라면 성어는 항상 2차적인, 그 다음에, 심층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의 문장이나 언변 등이 똑같이 훌륭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곡은 달라야 되니까 서로 다른 음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베토벤의 곡이 있고, 모차르트의 곡이 있으면 서로 다른 음악가의 곡이지만 둘 다 너무나 훌륭해. 작곡을 잘했어. 그러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둘 다 너무 훌륭해. 이럴 때 우리가 이취동공,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두 훌륭하다. 서로 다른 사람인데 뭔가 다르지만 또 비슷한 측면이 있어. 그러면서 너무 다 훌륭해. 그래서 예술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노래를 부른다 그랬을 때 누가 A가 잘 부르는지 B가 잘 부르는지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전문가들도 갈리잖아. 나는 A가 더 잘했다. 나는 B가 더 잘했다. 근데 모두 다 잘했어. 그래서 너무 잘해서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어. 이럴 때 이취동공이라는 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3번입니다. 3번의 의미가 시험 문제였어요. 자, 방법은 다르나 같은 효과를 내.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 음악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효과를 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이건 음식 요리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다른 음식을 먹었는데 서로 다른 음식인데 거기서 먹자마자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 옛 맛을 느꼈어. 고향의 맛을 느꼈어. 그럴 수 있거든. 서로 다른 맛인데, 다른 음식인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방법은 서로 달라.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데 그 효과는 똑같아. 이런 식의 상황에서 실제 시험 문제는 3번이 나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효과는 똑같은 거다. 기대하는 바는 똑같다.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위징이 중요한 겁니다. 성어를 일단은 분석하고 기본적인 의미에서 심화 혹은 심층, 핵심 의미, 요렇게, 그 다음에 부연 의미,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내 걸로 만들고 실제 지문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 이게 쌓이지 않으면 성어의 내공은 쉽게 쌓이지 않는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고장런시라고 했어요. 이것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성어고요. 시험 문제 나왔는지 당장 기억은 없습니다만 관련한 주제로 되어 있는 글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시험 문제 답으로서 충분히 누군가는 썼을 법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지 않았고 답으로 쓸 때 이걸 썼으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고장런시 이랬어요. 자, 여기서는 1차적인 의미 말고 바로 직접적으로 쓰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실까요? 자, 세력을 등에 업고 남을 괴롭히다. 자, 상전을 등에 업고 남을 업신여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개라는 놈이 있는데 이 개가 주인의 힘을 믿고 날뛰는 걸 의미해요.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작품들, 우원들 많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 것도 많고요. 어쨌든 자기는 별로 힘이 없는데 자기 주변에 뒷배, 세력 이걸 믿고 날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고장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얼마나 많겠어? 저 별것도 아닌 게 지 아빠 백 믿고 날뛴다. 고장런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시통론은 뭐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했고 3, 4월 특히 교과 교육론 시간에 강조했던 성어입니다. 이시통론. 자, 뭐 공자님의 일화에서 나온 거고요.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으로 대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교육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 이시통론이라는 얘기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많이 사용해야 돼요. 자주 사용해야 되고 이거 마치 우리가 한국어의 성어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야? 금상첨화 이런 것처럼 이시통론 우리 입에다 달고 살아야 됩니다. 다 중요한 성어인데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세 개 다 비슷한데 뭐 어쨌든 얘가 교육과 관련해서 눈에 띄고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쉐어 부엔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 번 했죠. 쉐어 부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실제로.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배우는데 어떻게 돼요? 그 배움을 실증내지 않아. 아무리 배워도 지치지 않아. 배우고 또 배워도 또 즐거워. 우리가 정말 좋은 일 할 때는 그런 거 하잖아. 예를 들어 뭐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또 보는데 또 재밌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기타를 배우려고 해. 근데 기타가 너무 재밌어.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어. 이게 바로 쉐어 부엔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거는 배움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 성어는 배움의 즐거움과 가르치는 즐거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라는 거 이전에 강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후 전조라고 되어 있죠. 포후 전조. 이것도 우리 독해책에 소개되어 있는 성어인데요. 파부침주. 한국에서도 사용되는 성어입니다. 파부 술목술목으로 되어 있는데 솥단지입니다. 솥단지. 부산할 때 부자예요. 솥단지를 깨버리고 그 다음에 배를 가라앉힌다 이런 뜻입니다. 뭐 1번 그대로죠.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 이게 1번. 의의 뜻으로서 2번. 싸움터로 나가면서 자 언제 그러면 솥단지랑 배를 가라앉혔느냐? 싸우러 가는 거야. 싸우러. 내가 어떤 비장한 일이 있는 거야. 이건 실제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싸우러. 자, 그래서 옛날에 뭐 장군들, 뭐 계백장군 이런 사람들이 뭐 전쟁터 나가기 전에 뭐뭐를 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솥도 내가 다시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일이 없어. 다 깨버려. 배도 가라앉혀. 내가 이 배를 타고 어디 다른 데 갈 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냉장고 갖다 내버리고 자동차도 불태운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물들이죠. 과거에는. 자, 그래서 나는 살아오지 않는다. 나는 뭐 여기다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실제로 이 싸움터가 실제로 지금은 현재에서는 전쟁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반드시 성공하리라 혹은 목숨을 거는 그런 굳은 각오로 결의에 차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결의를 나타내는 말로 파부침주라는 성어를 쓸 수 있는 거죠. 포부 전조 이것도 아주 잘 씁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 자, 6번 볼게요. 6번 관용어. 여기 나온 관용어들도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 여러 개 있고요. 중요합니다. 走过场이라고 되어 있어요. 走过场. 자, 走过场은 자, 1번 배우가 무대에 등장했다가 1번입니다. 배우가 무대에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게 走过场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연극 용어입니다. 희곡 용어.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인 것은 대강 처리하다. 그러니까 배우가 나와가지고 얘가 중요한 배역이 아니면 한번 등장했다가 쑥 하고 그냥 지나가는 배역들이 있어. 눈에 안 띄는. 그러니까 대충 한다. 그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일을 집중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을 꼼꼼하게 안 하고 대면대면 엉터리로 그냥 개떡같이 한다. 이런 식의 의미로 집중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走过场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第二胃口 이건 뭐 여러분 많이 아시죠? 第二胃口는 근데 주의해야 되는데胃口는 입맛이야. 입맛. 예? 입맛인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비위, 입맛이니까 비위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맞춰주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맛있는 음식으로 식욕을 돋구다 이런 뜻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으로 식욕을 돋구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실제 가장 많이 쓰는 건 3번 흥미나 야기시키다. 흥미를 야기시키다. 흥미를 야기시키다. 흥미나 뭐가 있을까? 관심을 야기시키다. 뭐 이런 정도인데 흥미를 유발하다. 뭔가 관심을 끌다. 뭔가 휙 끌리게 만들다. 이게 바로 第二胃口입니다. 자, 빤빙즈 추 혹은 빤빙추. 즈를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반거들충이 사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반거들충이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얼치기 이 말도 너는 얼치기 왜 이렇게 얼치기 같냐. 이것도 잘 쓴 것 같지는 없는데 어쨌든 많이 들어는 봤죠. 어중이 얼치기 즉 똑똑하지 못하다. 뭔가 하는 게 엉터리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빤핑즈추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펑량화 이것도 아주 많이 써요. 펑량화는 무책임한 말, 비아냥거리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펑띵즈 이것도 시험 문제 뭐 나왔죠. 펑띵즈. 자, 띵즈는 못입니다. 못에 부딪히다 이런 뜻이야. 못이라든지 걸쇠 이런 거에 부딪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길 가다가 못이 튀어나왔는데 발로 밟거나 그랬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거나 아니면 대단히 아프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다, 문제가 생기다, 혹은 어떤 데가 돼요? 거절당하다, 퇴짜 맞다. 사실 요 두 번째 거절하고 퇴짜는 비슷하죠.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도 있어요. 난관에 부딪히다, 지장이 생기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걸림돌에 걸렸다 이런 의미인데 거절당하다는 의미로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그 방언에서 비롯된 어휘, 그 다음에 성어, 관용어 살펴봤는데 얘네들은 사실 부지기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순간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특히 독해 시간에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단순히 단어를 무작정 쓰지 잉빼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이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런 뜻이 되었을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기본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의미들, 심층적인 의미,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 그 의미들까지 봐야 되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된 예문까지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위징,
위징, 상下文 위징. 예? 이 문맥에 충실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쌓여야만 제대로 된 어휘의 토대를 만들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법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분야였어요. 지난주 8주차 다뤘던 내용인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2주차는 어떻게 하겠어요? 1주차. 이번 주 여러분들 그 문제 받았죠? 그 문제 여러분 출력하셨을 거예요. 그걸 출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2주차에 제가 친절하게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가 5월달 이제는 완연한 이제 봄이고요. 사실 뭐 느낌상 여름이야. 여름 같기도 한데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더군다나 이제 방역도 많이 완화되죠. 그러다 보니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부평조처럼 꽃가루처럼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돌을 쌓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독해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학도 새로운 분야를 이론도 새로운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 책을 2권이나 봐야 돼.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1, 2월에 문법 수업을 잘 따라왔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들은 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전의 공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래서 나선형 학습을 우리가 완성시켜야 됩니다. 뭐 말을 하고 보니 오늘 수업 내용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쵸? 이제 그러한 한 발짝 더 나가고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5, 6월까지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데 7, 8월 이후에는 문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문제예요. 이론이 아니고. 이론은 이제 드디어 5, 6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을 열심히 이제 미리미리 예습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심화반 잘 따라오시고 그걸 통해서 첨삭반 문제도 잘 푸시고 요게 이제 1년의 세트 연결이 돼야 되고 게다가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한 기출문제 이것도 열심히 또 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론과 문제가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의 합격은 더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첨삭반 수업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